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언제나 고개를 돌려 바라볼 만큼 정갈하고 아늑한 기운을 품고 있었는데 담장 너머로는 사시사철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감나무대기라 부르며 그녀의 부지런함과 고운 심성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혼자 지내는 몸이었으나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늦도록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며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모두 끝나고 들판이 황금빛에서 서서히 갈색으로 변해가던 어느 늦가을 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차가운 바람이 마을 어귀를 휘감으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감나무대 과부는 마루에 앉아 겨우내 땔감으로 쓸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야무지고 매서워 거친 나무 토막들도 금세 가지런히 쌓였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낙엽들이 마당 위를 쓸쓸하게 굴러다니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따금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며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열중하며 쓸쓸함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기척이라기보다는 바람소리에 섞인 듯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져 과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누군가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차림새가 남루하기 짝이 없어 마을 사람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과부가 조용히 대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누더기 옷을 걸친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추위에 떨며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감히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설주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휑하니 비어있어 삶에 대한 의지조차 희미해 보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낯선 거지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불길하게 여겨 서둘러 쫓아내려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내가 기웃거리는 것은 입방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일이었기에 경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감나무댁 과부는 사내를 보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치근한 마음이 먼저 가슴 깊은 곳에서 일렁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시절 이웃들이 건네주었던 따뜻한 보리밥 한 덩이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았기에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내의 퀭한 눈동자 속에 숨겨진 깊은 절망을 보았고 그 절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그네님, 날이 몹시 차갑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마침 밥을 짓던 차민이 안으로 들어와 욕이라도 하고 가시지요. 과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여 얼어붙어 있던 사내의 마음을 단번에 녹이는 듯했습니다. 사내는 과부의 말에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으나 이내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세상의 냉대와 멸시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토록 따뜻한 호의가 낯설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그를 청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따뜻한 아랫목은 아니더라도 찬바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결국 사내는 과부의 진심 어린 권유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과부는 그를 툇마루 한 구석 바람이 덜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앉히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아궁기에는 아직 아침에 뗀 불씨가 은은하게 남아있었고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구수한 밥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과부는 쌀독을 열어 가장 하얗고 윤기 나는 쌀을 넉넉히 퍼담았고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말린 호박과 시래기를 꺼내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도마질 소리는 마루에 앉아있는 사내에게는 마치 꿈결같이 아득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부엌 쪽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위에 얼어 죽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과부는 작은 소반에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은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장아찌를 정갈하게 차려 들고 나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과부는 소반을 사내 앞에 내려놓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변변찮은 반찬이지만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배가 많이 고프셨을 텐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체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말에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밥그릇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된장 국물이 얼어붙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얼어붙은 영혼을 위로하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사내는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사내가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마당 구석으로 가서 장독대를 닦는 척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쳐다보고 있으면 음식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을 배려한 속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과부는 마음속으로 그가 이 밥 한 그릇으로나마 기운을 차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에게 쌀 한 줌은 그리 큰 재산이 아니었지만 굶주린 이에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릇 긁는 소리가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과부가 조용히 뒤를 돌아보니 사내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처음 들어올 때에 그 휑하던 눈빛 대신 알 수 없는 생기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과부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인 죽어가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묵직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과부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대접한 것뿐인걸요. 누구나 배고프면 서럽고 힘든 법이지요. 부디 기운 차리시고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주먹만한 누룽지 덩어리를 종이에 싸서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출출할 때 먹으라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사내는 그 누룽지 뭉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린 뒤 대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는 달리 나가는 뒷모습에는 어딘가 모를 결연함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사내가 떠난 뒤 과부는 빈 그릇을 치우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있던 숙제를 해결한 듯한 개운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린 붉은 홍시 하나가 늦가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저 홍시처럼 자신의 작은 호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훈훈한 온기가 남아있어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집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사는 칠성네 할멈은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옮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마침 텃밭에서 배추를 묵다가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낯선 사내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칠성네는 담장 틈으로 과부가 사내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배웅하는 모습까지 낱낱이 지켜보고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부의 순수한 선행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흠집을 낼 만한 이야깃거리로만 비쳤던 것입니다. 아니, 저 젊은 과부가 대낮에 외간 남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밥을 먹여 그것도 저렇게 험상궂은 거지를. 칠성네는 혼자 중얼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에게는 과부의 친절이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보였고 과부의 정갈한 몸가짐조차 가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평판이 좋고 칭찬이 자자한 과부였기에 칠성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질투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칠성네는 쇼를 걸치고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은 벌써부터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줄 알았던 사내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성황당 근처 숲속에 몸을 숨기고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녹자 그의 머릿속에는 과부의 집 마당 한 구석에 무너져 내린 흙담과 삐걱거리던 대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밥 한 끼에 은혜를 입고 그냥 떠나기에는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몸뚱이와 예전에 익혔던 기술뿐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달빛이 비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사내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무렵 감나무댁 과부는 안방에서 바느질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던 그녀는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아주 미세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겁이 날 법도 했지만 과부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멈추고 방문을 살짝 열어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보구나 생각하며 다시 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녀는 헛간 쪽에서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언뜻 본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낮에 보았던 그 사내의 실루엣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만약 그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시 온 것이라면 소란을 피웠을 테지만 그저 조용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기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낮에 보았던 그의 맑아진 눈빛을 믿고 싶었습니다. 과부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 소리가 자신을 해치려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소리처럼 느껴져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두 곳만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밀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쑥덕거리는 우물가의 아낙네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낯선 그림자가 머물고 있는 감나무댁의 마당이었습니다. 과부의 선행이 불러올 파장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 상골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과부는 왠지 모를 예감에 잠을 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깃을 여미며 내일은 날이 좀 풀리기를 그리고 오늘 찾아왔던 그 불쌍한 이가 어디서든 따뜻하게 잠들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감나무댁 과부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과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평소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담장 아래에 흩어져 있던 장작들이 마치 자를 대고 잰 듯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뒤죽박죽 섞여 있어 나를 잡아 정리하려 마음먹었던 나무 토막들이었는데 누군가가 밤새 정성을 들여 크기별로 분류돼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새벽 안개만이 자욱할 뿐 인기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 때 무너져 내려 임시로 가만히를 덮어두었던 헛간 벽이 말끔하게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흙과 지푸라기를 섞어 단단하게 바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고 틈새 하나 없이 꼼꼼하게 메워져 있어 황소바람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과부는 그제야 어젯밤 잠결에 들었던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헛것을 들은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흙을 이기고 돌을 나르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과부의 머릿속에는 어제 낮에 밥을 먹고 갔던 그 남루한 사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떠난 줄 알았던 그가 은혜를 갚기 위해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와서 굳은 일을 해놓고 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과부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갚으려는 뜻이라 해도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외간 남자가 밤새 드나들며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좁은 골목길에는 찬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비록 그 사내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 기특했으나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가 무서운 법이니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고 특히 좁은 시골 마을에서는 담장 너머로 오가는 말들이 바람보다 빨리 퍼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칠성내는 이미 어제 낮에 과부의 집을 드나든 사내를 목격한 이후로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마을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우물가에는 벌써 부지런한 아낙네들이 모여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주위를 살피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 가득한 아낙네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다들 그 소식 들었나 몰라. 우리 옆집 사는 감나무댁 말이야. 겉으로는 얌전한 고양이 같더니 속은 아주 딴판이더라고. 칠성내의 도발적인 말에 아낙네들의 손길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평소 행실이 바르기로 소문난 과부였기에 더욱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칠성내는 이때다 싶어 어제 본 일을 부풀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낮에 웬 덩치 큰 사내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더라니까 내가 텃밭에서 다 봤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이나 밥을 해먹이고 쑥덕거리는데 그 눈빛이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누가 알겠어. 남들 눈 피하려고 일부러 그런 차림을 한 건지. 칠성내의 말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순식간에 아낙네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칠성내가 워낙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감나무댁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기야 젊은 과부 혼자 사니 외로울 법도 하지 라며 묘한 상상을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살이 붙고 꼬리가 길어졌습니다.
사내가 밥만 먹고 간 것이 아니라 밤늦도록 머물렀다거나 과부가 그 사내에게 돈주머니를 챙겨주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까지 덧붙여져 우물가는 순식간에 과부에 대한 성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소문은 곧장 빨래터로 그리고 장터의 주막으로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을 남정네들 사이에서도 감나무댁 이야기는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평소 과부의 단아한 자태를 흠모하던 사내들은 배신감을 토로하며 짓궂은 농담을 주고받았고 점잖은 노인들은 혀를 차며 말세라고 한탄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과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안일만 하고 있었지만 마을의 공기는 이미 그녀에게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그녀가 채소를 얻으러 잠시 이웃집을 찾았을 때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던 이웃 안악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보고서야 그녀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어둠이 찾아왔고 사내의 은밀한 보답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과부를 두고 수근거리는 동안 사내는 마을 뒷산 바위 틈에서 쪽잠을 자며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 되자 다시금 소리 없이 과부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낡아서 삐걱거리던 대문의 경첩을 손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솜씨로 과부의 집 구석구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이 밥 한 끼에 은혜를 갚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과부에게 어떤 곤란을 주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오로지 고마운 마음 하나로 기름칠을 하고 못질을 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서 쇠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는 예민한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옆집 칠성내는 자다가 일어나 뒷간을 다녀오던 길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벽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옳지, 오늘도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칠성내는 내일 아침이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뚝딱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내일 벌어질 소동을 상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첨지가 지팡이를 짚고 감나무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첨지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그 역시 장터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 과부의 시아버지를 형님처럼 모셨던 터라 과부의 집안이 구설에 오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박첨지의 굳게 담은 입술과 근엄한 표정에는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헛기침을 한 그는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던 과부를 불렀습니다. 이복이 안에 있는가? 과부는 박첨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어서 마루로 오르십시오. 그녀는 급히 방석을 내오며 공손하게 예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마루에 걸터앉지도 않은 채 지팡이를 짚고 서서 마당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장작더미와 새로 보수한 헛간 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문이 아주 헛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엄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늘 자네에게 쓴소리를 좀 해야겠네. 과부는 영문을 몰라 불안한 눈빛으로 박첨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박첨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문이 아주 고약하네. 외간 남자가 밤낮으로 이 집을 드나든다는 소리가 파다해. 과부집 문지방은 쇠로 만들어야 한다는 옛말도 모르나 어찌 처신을 그리하여 입방에 오르내리는가. 과부는 그제야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이상한 기류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억울함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르신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며칠 전 굶주려 죽어가는 거리니 찾아와 밥 한 끼 대접한 적은 있으나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맹세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박첨지 역시 그녀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믿고 싶었으나 눈에 보이는 증거들과 흉흉한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말끔하게 고쳐진 헛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벽은 누가 고쳐놓았으며 저 장작은 누가 저리 쌓아놓았단 말인가? 자네 혼자 힘으로 한 것은 아닐 테고. 과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조차도 밤사이에 누가 해놓은 일인지 짐작만 할 뿐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자 박첨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자가 몰래 와서 한 짓이라면 더더욱 문제일세. 자네가 시킨 일이 아니라 해도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랴 하는 게 세상 인심이야. 자네의 그 갸륵한 동정심이 자칫하면 자네를 잡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게. 박첨지의 충고는 뼈 아팠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부의 선의가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자가 또 나타나거든 단호하게 꾸짖어 보내게. 그리고 당분간은 두문불출하고 근신하는 게 좋겠네. 내가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켜 볼 터이니 자네도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게나. 박첨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과부는 마루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밥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안이함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그 사내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 방법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 야속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자 과부의 집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녁밥을 지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누군가 더 대문을 두드릴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내가 제발 오늘은 오지 않기를, 이대로 영영 사라져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밤이 깊어지자 지붕 위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과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 소리는 낡아서 비가 새던 지붕을 고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어제 대문을 고친 것에 이어 오늘은 지붕을 손보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끈기는 감탄할 만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과부는 당장 뛰쳐나가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혹시라도 잠복하고 있을지 모를 칠성내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식은땀만 흘려야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칠성내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담장 너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억지로 끌려 나온 그녀의 남편과 동네 반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봐요. 내 말이 맞지? 저 소리 좀 들어보라고요. 밤중에 저렇게 지붕 위에서 쿵덕거리는데 저게 도둑고양이 소리겠어. 분명 그놈이야. 칠성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속삭였습니다. 반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지만 분명한 인기척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참, 과부댁이 정말... 반장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뇌관에 불이 붙은 듯 마을의 평화는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붕 위의 사내는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은 까맣게 모른 채 오직 달빛에 의지해 썩은 짚을 걷어내고 새 짚을 엮어 올리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과부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 믿으며 차가운 밤바람도 잊은 채 일손을 놀렸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마디는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만함이 내일 아침 거대한 비극이 되어 자신과 과부를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산골 마을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위태롭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과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사내와 맞닥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그리고 그 사내가 자신의 뜻을 알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지붕 위의 소리도 멈췄을 때쯤 먼 산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부에게는 그 소리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아닌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소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아침 감나무 댁과부는 마당에 나섰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밤새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지붕 위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아서 검게 변했던 지붕의 한 귀퉁이가 황금빛 새짚으로 말끔하게 덮여 있었는데 이는 아침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거리며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과부는 털썩 주저앉고 싶을 만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 전 밥을 얻어먹고 간 사내가 은혜를 갚고자 한 일임은 분명했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것은 오히려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긴 장대를 가져와 지붕을 쑤셔보았지만 어찌나 단단하게 엮어놓았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칠성내 할멈의 안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밤사이에 감나무댁 지붕이 환골탈태를 했네 그려. 우렁각시라도 다녀갔나? 아니면 힘 좋은 머슴이라도 숨겨둔 건가? 칠성내는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호기심 가득한 마을, 아낙네 몇 명이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칠성내는 마치 범죄 현장을 잡은 포졸처럼 의기양양하게 지붕을 손가락질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이것 좀 보게들, 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여자 혼자 사는 집에서 밤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는 게 말이 되나. 과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쳐보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남자가 있긴 있나 봐. 어쩐지 요새 얼굴이 피었다 했어. 쑥덕거리는 소리가 과부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과부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정말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가 주세요. 제발 다들 나가주세요. 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과부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거세게 뛰었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베푼 정이 화가 되어 돌아오니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감나무 가지를 흔들어 댔고 떨어지다만 붉은 감 하나가 툭 하고 마당으로 떨어져 으깨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처지처럼 처참하게 뭉개진 감을 보며 과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그 사내를 만나서 따지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아 사물의 분간이 어려워지는 시간이 되자 과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혹시나 그 사내가 또 와서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칼이라도 옆에 두고 밤을 새워야겠다고 생각하며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는 법인지 뒷마당 쪽 광창고 근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이고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무너진 광벽에 흙을 바르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또 왔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칠성내 할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낮부터 벼르고 있었는지 마을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대문 밖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내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횃불을 든 장정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광벽을 고치던 사내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사내의 얼굴을 비추자 덥수룩한 수염과 남루한 옷차림이 드러났습니다. 영락없는 그 거지였습니다. 사내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오빠 내 말이 맞지? 저 꼴을 하고 밤마다 드나들었다니까. 칠성내는 도망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가리키며 펄펄 뛰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로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웅성거리는 소리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과부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양반집 며느리가 저런 천한 거지와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외간 남자를. 비난의 화살은 사내보다 과부에게 더 무섭게 꽂혔습니다. 과부는 마루 끝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어귀에서 엄숙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부의 시댁 쪽 집안 어른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시숙부와 당숙들이 굳은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서자 시끄럽던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시숙부는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구에 망측한 꼴들이냐, 재수씨. 이게 다 사실입니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진흙탕에 처박을 셈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윽박질렀습니다. 과부는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억울함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숙부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 사내는 그저 제가 베푼 밥 한 끼에 감동하여 은혜를 갚으러 왔을 뿐 저와는 아무런 사사로운 정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하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심의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 그 말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숙부는 혀를 차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밥 한 끼에 목숨 걸고 밤마다 찾아와 집을 고쳐주는 사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과부집 담장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게 둔 것만으로도 자네는 정조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네.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둘 수가 없네. 그것은 사실상의 축출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과부의 처분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내는 통쾌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과부를 노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난다면 자신은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했고, 돌아가신 남편과 시댁 조상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거두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시숙부와 칠성내,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고 서늘한지 사람들은 순간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숙부님, 제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내일 정오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 사내와 제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제가 부정한 짓을 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는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과부의 단호한 태도에 좌중은 술렁거렸습니다. 죽음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첨지가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부인의 말이 저토록 강경하니 하루만 더 말미를 주는 것이 어떻겠소 억울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니 내일 환한 대낮에 시시비비를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오. 시숙부는 잠시 고민하더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무작정 내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정에 다시 오겠다. 그때는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시숙부와 친척들은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과부의 집 마당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정막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습니다. 과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쌀독을 열어 남아있는 쌀을 모두 퍼 담았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떳떳하게 밥 한 끼 지어 올리고 끝내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바가지에 쌀을 담아 우물가로 가서 벅벅 문지르며 씻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밤하늘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쌀을 씻는 손길에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뒷산 깊은 골짜기에는 도망쳤던 사내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에 걸터앉아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이던 횃불들이 사라지고 소란이 잦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어설픈 보은이 은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 이러려고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닌데 은혜를 원수로 갚게 생겼구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투성이인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이대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내 대장부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곡물로 다가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벗고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묵은 때와 먼지를 닦아내며 그는 마음속의 두려움도 함께 씻어내려 했습니다. 내일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부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그는 차가운 물속에서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몸을 씻은 후 그는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보찜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거지가 되기 전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 입었던 옷 한 벌과 낡았지만 잘 손질된 연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달은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과부의 집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밤을 꼬박 새워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올 손님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제사상이나 다름없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이 뜸드는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었던 옛 성현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기를, 그리고 그 사내가 내일 반드시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엌의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과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 지은 밥을 큰 그릇에 퍼 담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내가 베푼 호의가 죄가 아님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과부의 굳은 다짐과 함께 산골 마을의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장엄하게 마을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과부의 집 쪽을 주시했습니다. 칠성내는 아침 일찍부터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장 먼저 과부의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과부의 가면을 벗기고 마을에서 쫓아낼 수 있는 날이라 확신하며 기세등등했습니다. 박첨지와 마을 어른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법정처럼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과부는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마루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시숙부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깔린 멍석은 본체 만체하고 마루 끝에 서서 과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그놈은 콧배기도 안 보이는구나. 역시 도망친 게 분명해. 시숙부의 호통에 과부는 입술을 깨물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한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대문 밖에는 구경꾼들만 가득할 뿐 사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내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순진한 척하더니 결국 바람 맞았구먼. 그놈이 미쳤다고 제 발로 잡혀오겠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고 시숙부가 막 이제 더 볼 것도 없다 라고 소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대문 밖 구경꾼들이 홍에 갈라지듯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한 사내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내의 모습에 사람들은 모두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더럽고 냄새나던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록 유행은 지났으나 품이 있는 도포를 갖추어 입고 상투를 반듯하게 튼 중년의 사내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찜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과부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시숙부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서 감히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이 댁에 누를 끼친 그 못난 놈입니다. 사내에 굵고 낮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시끄럽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과부는 안도감에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고 칠성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사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거지에 몰골을 하고 있던 이가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도포를 입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으니 마치 딴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가장 놀란 것은 칠성내 할멈이었는데 그녀는 입을 딱 벌린 채 눈을 비비며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숙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대체 누구시기에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이토록 당당하게 구는가? 내 눈에는 자네가 며칠 전 밥을 빌어먹던 그 거린으로 보이는데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사내는 시숙부의 물음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정중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신 것이 맞습니다. 저는 며칠 전 굶주림에 지쳐 이댁문 앞에서 쓰러질 뻔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의 집 안방을 넘보는 파렴치한 놈이 아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도 아닙니다. 사내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마당에 모인 장정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루에 앉아있는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에는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저의 어리석은 보은이 부인께 이토록 큰 고초를 겪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사내는 다시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가요. 본래는 한양에서 꽤 이름난 대목장 큰 건물을 짓는 목수이었습니다. 그러다 불의의 사고로 재산을 잃고 가족마저 잃은 뒤 세상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좌중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장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마을에 당도했을 때 저 부인께서는 저의 냄새나는 행색을 탓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죽어가던 저의 목숨을 살렸고 썩어가던 제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회에 젖은 듯 마당의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정신이 들더군요. 그냥 떠나기에는 입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가진 솜씨로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남들의 눈이 두려워 부인께 폐가 될까 하여 밤을 틈타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담을 쌓고 비새는 지붕을 고쳤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손바닥은 온통 긁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손톱 밑에는 흙과 지풀이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과 밀회를 즐긴 손이 아니라 치열하게 일한 노동자의 손이 분명했습니다. 사내는 성큼성큼 걸어가 자신이 고쳐놓은 헛간 벽 앞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던 마을 장정들을 손짓해 불렀습니다. 이보시오들, 이리 와서 자세히 보시오. 이게 한밤중에 남녀가 희희낙낙하며 대충 발라놓은 흙벽으로 보이시오. 장정들이 쭈뼛거리며 다가가 벽을 살펴보았습니다. 흙과 지푸라기, 그리고 잘게 부순 돌이 황금 비율로 섞여 빈틈없이 메워진 벽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매주 띄우기라는 기법으로 웬만한 숙련된 미장이들도 흉내 내기 힘든 기술이요. 내가 밤새 찬바람을 맞으며 이 벽을 바르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안채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사내의 목소리에는 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억울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이어서 그는 지붕을 가리켰습니다. 저 지붕을 보시오. 이 영을 엮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농사짓는 분들이라면 단번에 알아보실게요. 썩은 짚을 걷어내고
새 짚을 엮어 올릴 때 나는 오직 이 댁 부인께서 올겨울을 따뜻하게 나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어. 그런데 그것이 부정한 짓의 증거라니 세상 인심이 어찌 이리도 고약하단 말이오. 사내의 호통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칠성네 할멈만이 억지를 부리듯 입을 삐죽거렸지만 그녀 역시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붕의 매듭 하나하나가 사내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이제 칠성네 할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칠성네는 사내의 기에 눌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밤마다 내가 드나드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그 소리가 남녀의 쑥덕거리는 소리였어. 아니면 흙을 이기고 망치질을 하는 소리였어. 당신의 그 가벼운 입 놀림이 죄 없는 한 여인의 목숨을 끊어놓을 뻔했다는 걸 똑똑히 아노 저자. 칠성네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아낙네들도 자신들이 함부로 말을 옮긴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쥐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시숙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뻣뻣했던 태도를 버리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재수씨, 내가 늙어 귀가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져 큰 실수를 했네. 저 사내의 말을 듣고 보니 자네의 결백함이 명명백백하네. 우리 가문의 며느리를 믿지 못하고 남의 말에 부하뇌동했으니 내 낯이 뜨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시숙부의 사과에 과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시숙부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사내는 품속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인, 이것은 제가 지난 며칠간 읍내 장터에 나가 목수일을 거들어주고 받은 품삯입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나 며칠 전 얻어먹은 밥값과 국값으로 쳐주십시오. 과부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을 이토록 훌륭하게 고쳐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돈이라니요. 거두어 주십시오. 과부는 진심으로 사양했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라고 밥을 준 것이 아니었기에 돈을 받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받으셔야 저와 부인 사이에 사사로운 정이 없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제 자존심입니다. 저는 거지가 아니라 일을 해서 밥을 사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사내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박첨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부인, 저 양반의 뜻이 저토록 깊으니 받아두는 게 예의일 듯 싶네. 저 돈은 단순한 밥값이 아니라 저 양반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입장료 같은 게 아니겠나. 박첨지의 지혜로운 말에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긴장이 풀리자 마당에는 묘한 어색함과 함께 시장기가 감돌았습니다. 정고가 훌쩍 지난 시간이었기에 사람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시장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음식이 있으니 드시고 가세요. 본래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접하려던 밥이었으나 이제는 잔치상이 되었네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안도와 미안함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성네 할멈조차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에 끼어 앉았습니다. 과부는 밉든 곱든 모두가 이웃이라는 생각에 넉넉하게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과 고소한 나물 반찬, 그리고 맑은 국이 멍석 위로 날라졌습니다. 시숙부와 박첨지, 그리고 사내는 마루에 상을 차려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마당 멍석에 둘러 앉았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쫓기는 거린도 의심받는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손님으로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 사람들도 일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으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서 씹고 삼키는 동안 미움도 오해살도 눈 녹듯 사라져 갔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내는 자신의 몫으로서 겪었던 일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솜씨는 유창했고 식견이 넓어 시골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숙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아까운 인재일세. 그래, 앞으로는 어찌할 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댁 부인의 밥 한 그릇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못다한 꿈을 펼쳐볼까 합니다. 제 손끝에 아직 감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번에 집을 고치며 깨달았습니다. 칠성네 할멈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슬그머니 과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나무댁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귀신에 씌었는지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정말 미안하네. 평소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칠성네 사과에 과부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더 떠주며 웃어 넘겼습니다. 형님도 참 지나간 일은 잊으세요. 덕분에 집도 고치고 이렇게 마을 잔치도 하게 됐으니 좋게 생각하자고요. 과부의 넓은 아량에 칠성네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주위 안악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마당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까지 이야기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내의 기술에 감탄하며 자신들의 집에도 고칠 곳이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사내는 흔쾌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과부는 부지런히 오가며 반찬을 리필해주고 숭늉을 끓여 날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수심은 씻은 듯 사라지고 늦가을 햇살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굴러다니던 억측과 비난의 돌멩이들은 따뜻한 밥알과 정겨운 웃음소리에 덮여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시숙부는 돌아가는 길에 과부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기별을 하게. 내 이번 일로 자네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네. 시숙부가 떠나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자 마당에는 과부와 사내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감사라는 튼튼한 다리가 놓여 있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이제 떠날 채비를 하며 보찜을 다시 맸습니다. 부인 덕분에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우고 갑니다. 이 은혜는 제가 대목장으로 다시 성공하여 꼭 갚으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내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과부 역시 고개를 숙이며 답례했습니다. 살아서 뵙든 죽어서 뵙든 무탈하시기만을 빕니다. 부디 뜻하신 바를 이루십시오. 사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차고 경쾌했습니다. 과부는 대문 밖에 서서 사내의 모습이 마을 어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배웅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하늘을 물들였고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과부는 텅 빈 마당을 정리하며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쓱쓱. 빗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근심과 걱정의 장소였던 마당이 이제는 희망과 따뜻한 추억이 깃든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끔하게 고쳐진 헛간과 반듯한 지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집 안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도 마음도 단단하게 고쳐진 밤이 그렇게 평온하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마을을 떠나고 난 뒤 감나무대게 마당에는 다시금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에 쓸쓸하고 외로웠던 정막과는 사뭇 다른 꽉 차고 단단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과부는 사내가 떠난 대문 밖을 한동안 서성이다가 이내 마당으로 들어와 그가 손봐준 곳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거친 바람에도 끄떡없는 대문과 한기라고는 스며들 틈이 없는 헛간벽,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지붕은 사내가 남기고 간 묵직한 진심의 흔적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떠났으나 그가 남긴 온기는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과부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 또한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감나무 댁을 두고 수군거리거나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부의 깊은 심성과 사내의 보은에 대한 이야기가 미담이 되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이웃 마을로까지 전해졌습니다. 역시 복은 베푸는 대로 돌아오는 법이야 라며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안악들은 과부의 의연했던 태도를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과부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밭에서 딴 채소나 과일을 슬그머니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자리에 존경과 신뢰가 새로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옆집 칠성네 할멈만은 여전히 반을 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섣부른 입놀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감나무 댁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담장 너머로 과부의 기침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 방으로 숨어버리기 일쑤였고 밤에는 죄책감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칠성네의 남편조차 당신 평소에 남 말하기 좋아하더니 이번에 아주 큰 코 다친 줄 아시오 라며 핀잔을 주었기에 그녀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칠성네가 마루에 앉아 마른 고추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형님 계셔요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네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감나무댁 과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대문을 열고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해곡식으로 떡을 좀 쪄봤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따뜻할 때 같이 먹어요. 칠성네는 너무나 당황하여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떡까지 해들고 찾아온 과부의 마음 씀씀이에 그녀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칠성네는 떨리는 손으로 떡접시를 받아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내가 밉지도 않은가. 내 주둥이가 방정이라 자네를 그토록 괴롭혔는데. 과부는 칠성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다 지나간 일인걸요. 그리고 형님 덕분에 집도 고치고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오해도 풀었으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지요. 이웃끼리 등 돌리고 살면 저만 손해 아니겠어요. 과부의 진심 어린 용서에 칠성네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 속이 좁쌀만도 못해서 자네를 시기했어. 정말 미안해. 두 여인은 마루에 마주 앉아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칠성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맛있는 김치 담그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수다를 떨었고 과부는 칠성네의 낡은 저고리를 고쳐주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냉랭하게 얼어붙었던 두 집 사이의 공기는 갓 쪄낸 시루떡처럼 따끈하고 말랑말랑하게 풀어졌습니다. 이제 칠성네는 과부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혹여나 다른 마을에서 과부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용서와 화해를 통해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길고 혹독해서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장독대가 얼어 터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감나무댁 과부의 집만은 예외였습니다. 사내가 꼼꼼하게 손봐준 지붕과 벽 덕분에 아무리 센 황소바람도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궁기에 장작을 조금만 지펴도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뜨거웠고 외풍이 사라진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과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할 때마다 먼 길을 떠난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고생이나 하지 않으시는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감나무댁 마당에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했고 과부의 삶도 잔잔한 물결처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히 배틀을 짰고 텃밭을 일구었으며 대문 앞을 지나는 배고픈 나그네가 있으면 서슴없이 불러들여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의 집을 복을 짓는 집이라 부르며 그녀의 선행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나무댁 과부의 눈께도 옅은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기품 있는 자태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으로 물건을 팔러 갔던 마을의 보찜 장수가 돌아와 주막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한양 도성에 대단한 대목장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무너져가는 궁궐의 별채를 기가 막히게 고쳐내 임금님의 칭송을 받았다는데 글쎄 그 사람이 원래는 다 잃고 떠돌던 사람이었다지 뭡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치며 감나무댁을 쳐다보았습니다. 틀림없어 그때 그 양반이야. 보찜 장수의 이야기가 퍼지고 며칠 뒤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의 흙길을 따라 화려하게 장식된 말, 두 필과 건장한 하인들이 이끄는 수레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수레에는 붉은 비단으로 덮인 짐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구경을 나왔습니다. 대체 뉘 집으로 가는 행차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행렬은 정확하게 감나무댁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점잖은 사내가 대문 앞으로 나와 목청을 도두어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댁에 계신 주인 어른을 뵙고자 왔습니다. 과부가 놀란 눈으로 대문을 열고 나오자 사내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양에 계신 김 대목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대목장님께서 3년 전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자 저를 보내셨습니다. 사내는 수레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상품의 비단, 옷감과 쌀 가마니 그리고 귀한 약재들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구경하던 칠성내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때 그 거지가 정말로 성공해서 돌아왔어. 밥 한 그릇이 금송아지가 되어 돌아왔구먼. 사람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심부름꾼은 품속에서 한지로 곱게 싼 편지 한 통을 꺼내 과부에게 전했습니다. 과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인 보내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 덕분에 죽어가던 목숨을 살렸고 잃어버렸던 제 손의 기술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오롯이 부인의 그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어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나 제 마음은 늘 그날의 따뜻했던 아랫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편지를 읽는 과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부는 넘치는 선물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쌀과 비단을 나누어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독거노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칠성네 할멈에게도 가장 고운 비단 한 필을 선물했습니다. 칠성네는 눈물을 글썽이며 과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일세. 내가 평생 자네를 친동생처럼 섬기며 살겠네. 마을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들은 과부의 덕행과 대목장의 의리를 칭송하며 밤늦도록 즐거워했습니다. 감나무댁 마당은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로 가득 찼고 붉게 익은 감들도 마치 기뻐하는 듯 바람에 춤을 추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밤 과부는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대목장이 보내온 편지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앉아 헤어진 버선을 기우고 있었는데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 돌아온 이 기적 같은 일이 실은 아주 작고 사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었고 추운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작은 씨앗을 잊지 않고 거대한 나무로 키워내어 시원한 그늘과 달콤한 열매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과부는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으며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양의 화려한 궁궐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람과 사랑이라는 기둥으로 세워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잠든 시간, 감나무댁의 호롱불만이 은은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과부의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 베푼 정기 헛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는 세상.